여러분 혹시 아무 증상도 없는데 병원 정기검진에서 당뇨 소견이 보인다. 전 단계 당뇨다. 내당능 당뇨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최근 과거에는 정상으로 판정했던 사람 중 1,500만 명에 대하여 전 단계 당뇨라며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전 단계 당뇨라는 이름으로 약 처방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당뇨는 1형과 1.5형인데요. 합하여 약 50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인슐린 생산 능력이 떨어져 반드시 약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암, 고혈압, 망막증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형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그 수는 약 500만 명인데요. 이분들은 췌장 기능이 정상입니다. 실제는 당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 촉진제 같은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2형 당뇨 환자가 약을 장기 복용하면 진짜 당뇨로의 이행이 3배나 빨라집니다. 문제는 전 단계 당뇨입니다. 우리나라 전 단계 당뇨 환자 수는 1,500만 명입니다. 췌장이 정상일 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보다 혈압도 낮고 훨씬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정상 판정을 받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사람에게 2형 당뇨와 같은 약을 처방합니다. 2형 당뇨와 전 단계 당뇨는 수치만 조금 다를 뿐 발병 원인과 약의 부작용 기전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전 단계 당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뇨병이 아니고 췌장병이다. 당뇨병이라는 명칭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합니다. 인체의 자율적인 조절 시스템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에 당뇨라는 굴레를 씌워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변의 문제가 아니라 췌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인슐린 생산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명 자체를 췌장병으로 바로 잡아야 마땅합니다. 명칭을 올바르게 변경해야만 췌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이 처방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계와 의사들은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을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뒤따르므로 반드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전문가라는 권위에 눌려 이러한 말을 비판 없이 수용하곤 하지만 전문가의 식견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본질과 약의 기전,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의사들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들리겠지만 실상을 파악하고 나면 그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의 경우 약을 복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고혈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병원약이 아니라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단 며칠 내에 혈당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췌장병으로 계칭함으로써 단지 소변으로 당이 검출되거나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이 큰 당뇨약에 속박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3. 당뇨 진단 기준이 변천사. 과거에는 공복 혈당 140 이상을 당뇨병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미국 당뇨병학회는 이 기준을 126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인체의 생리적 특성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진단 수치만 낮아지면서 과거 126에서 139 사이 구간에 머물던 사람들이 대거 당뇨 환자로 새롭게 분류되었습니다. 이 조치 하나로 당뇨 환자 수는 단번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진단 기준의 확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3년에는 그 범위를 다시 100에서 110 사이까지 넓혀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에서 126 사이의 모든 구간에 전 단계 당뇨나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라는 병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공복혈당 126 이상은 당뇨, 100에서 126 사이는 전 단계 당뇨, 100 이하만이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화는 과거 50만 명 수준이던 환자 수를 무려 2천만 명까지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실제 환자가 늘어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단지 진단 수치를 낮춤으로써 인위적으로 환자 수를 늘린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무려 40배, 즉 4000%나 폭증한 셈입니다. 자본의 논리에 매몰된 제약 산업의 탐욕을 고려할 때 향후 이 기준을 90까지 낮추어 전 국민의 대다수를 당뇨 환자로 만들어 약을 처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단계 당뇨라는 개념이 현실화된 것처럼 수치 조정을 통해 우리 국민 전체가 당뇨 환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3. 전단계 당뇨약의 기전과 부작용. 대표적인 전단계 당뇨약은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강제로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또한 간이 당을 생성하는 공정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혈당을 낮춥니다. 하지만 전단계 당뇨는 과거 정상으로 판정하던 수치이며 우리 몸이 필요에 의해 생산하는 당을 억제하면 간에 큰 부담을 주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 상태에서 당 이용만 강제하면 오히려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간에서 젖산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로 물질인 젖산이 간을 비롯한 체내에 쌓여 근육통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젖산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방해하여 장내당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장으로 유입되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흡수되지 못한 당이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사실상 소화 억제제입니다. 장기 복용 시 비타민 B12 흡수 방해로 인해 손발저림은 물론 빈혈과 신경 이상까지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동반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결국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식욕 감소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혈당을 강제로 낮추면 저혈당으로 인해 어지러움, 식은땀, 떨림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약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유산산증입니다. 이는 혈액 속에 젖산이 쌓여 산성도가 높아지는 위험한 상태로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환자나 술을 과하게 마시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신장이 약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체내 젖산 농도가 높아져 위험에 처하는데 이는 마치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메트포르민의 또 다른 혈당 강화 기전은 당 배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신장의 사구체 역과 과정에서 당을 몸으로 재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혈당이 낮아지겠죠. 혈당을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애써 만든 당을 강제로 배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혈당을 쇼코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메타포르민은 소화 억제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소화기 장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돼 결국 사망하는 것인데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소화 억제제가 말이 되나요? 여기서 보다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만큼 전단계 당뇨가 위험하냐는 것입니다. 현재 전단계 당뇨 기준인 공복 혈당 100에서 125는 과거에는 문제 삼지도 않았던 수치입니다. 영국의 대규모 임상 연구인 UKPDS에 따르면 망막병증이나 신장질환 같은 합병증은 혈당 140 이상의 상태가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될 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40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도 일시적인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조절 가능한 상태에서 이토록 부작용이 심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소화 장애를 일으키면서까지 기준치를 낮추어 약을 복용하게 하는 현재의 처방, 관행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4. 전단계 당뇨 해법.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30분 혹은 1시간 사이에 혈액 내는 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것이 당으로 바뀌고 간에 저장할 양 이상의 당은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식후엔 혈당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 운동을 하고 움직이면 당연히 소비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소비하지 못해 혈당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유난히 물이 많이 당기는 것입니다. 몸에서 알아서 물을 빨리 섭취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고혈당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 1리터를 섭취하면 혈당은 8% 즉 30 내외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소갈증이 있을 때 물을 섭취하면 소갈증이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단 물만 섭취하면 전해질 농도가 깨지므로 그에 비례하는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인체 현상을 병이라며 소화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을 억제한다고 소화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소화제를 처방합니다. 이런 처방을 뭐라고 하나요? 병 주고 약 주는 처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으로 인해서 단지 소화 불량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대다수 당뇨 환자들은 한번 복용하면
잘 끊지 않죠. 췌장이 정상인 사람이 소화 장기 기능을 약화시키는 약을 계속 처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당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않습니다. 당을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췌장도 그때부터는 인슐린을 적게 분비합니다. 그런 상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췌장은 기능이 퇴화합니다. 췌장 기능이 퇴화하는 게 1.50 즉 진짜 당뇨입니다. 전단계 당뇨는 병이 아닙니다.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당뇨와는 무관합니다. 전단계 당뇨 확정 판정을 받은 약 1,500만 명은 당뇨약을 복용해선 안 됩니다. 고혈당이 무섭다는 사실에 편승해 일시 혈당이 높다는 이유로 약을 복용하면 아무런 실익 없이 몸을 망가뜨릴 뿐입니다.